어? 이게 왜 여기에 있지? 아이씨, 한참 찾았잖아. 플라스틱이 아니네. 와, 비싸겠다. 아이, 참. 어디서 이런 걸 구했지? 안녕하세요. 네, 잠시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네, 드디어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왔네요. 네, 지금쯤이면 웬만한 분들은 다 보셨겠죠. 네, 가이드 리뷰를 생략한 대신 스포일러 리뷰는 일찌감치 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을 위해 기다렸습니다. 배려심 한번 쩐다 그죠? 네, 미리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와 관련한 영상은 총 5부작이 될 예정입니다. 네, 원래 3부작이 될 줄 알았는데 아시다시피 뜻하지 않았던 논란이 터졌고 저도 여러분 못지않게 목이 빠져라 기다렸던 만큼 할 얘기가 무궁무진한 영화라서 5부작으로 준비했으니 한동안 계속 이어져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말하면 10분을 기준으로 한 10편 정도는 너끈히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스포일러 리뷰만 해도 아마 30분에 달할 테니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건 너무할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단 제가 어떤 심정이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동안 말하고 싶은 걸 꾹 참고 지내느라 너무 답답해서 이것부터 해소해야겠으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네. 가이드 리뷰는 생략하길 잘한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가이드 리뷰를 할까 말까 결정하기 전에 이미 3번을 봤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모든 가이드 리뷰는 영화를 한 번만 보고 있었는데 인피니티 원은 무려 3번을 봤습니다. 네, 그러고도 끝내 가이드 리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멘붕이 왔거든요. 여러분도 가급적이면 제가 느낀 그대로 느껴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아무런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 저는 도입부부터 놀랐습니다. 네, 여지껏 본 마블 영화를 통틀어 유일하다시피 할 정도로 암울하고 참담한 분위기로 시작하길래 당황했다가 헐크와 타노스가 잠시나마 1대1로 붙는 걸 보면서는 또 굉장히 짜릿했습니다. 네, 그것도 참 의외였는데 개봉하기 열흘 전쯤이었나? 네, 한 인터뷰에서 감독 중 한 명이 타노스가 헐크보다 강하다는 말을 하긴 했거든요. 네, 단순히 타노스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악당인지를 표현하는 차원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했지 실제로 그걸 1대1의 싸움으로 보여주는 장면까지 있을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네, 심지어 시작하자마자 그럴 줄은 더더욱 몰랐죠. 네, 그 후에 해임달이 죽는 걸 보면서는 또 놀랐습니다. 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해외에서 이 장면을 두고 그런 예상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확률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었는데 제가 경솔했네요. 네. 덕분에 해임달이 소울스톤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건 일찌감치 밝혀졌지만 제 예상을 벗어난 전개였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과감하게 로키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 그래 이 정도는 돼야 괜히 김 빠지는 영화라거나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을 안 듣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개봉하기 한참 전부터 누군가 죽을 거라는 얘기가 파다했으니 해임달에 이어 로키처럼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비중도 있고 인기도 좋은 캐릭터까지 죽어줘야 기대에 부응하게 되니까요. 기대에 부응한다는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나중에 가모라가 죽고 비전까지 죽는 걸 보면서도 야 이렇게만 간다면 진짜 흥미진진한 영화가 되겠구나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좀 변태처럼 보일 수도 있겠는데 그랬던 저한테 마지막에 카운터 펀치를 아주 제대로 날리더라고요. 과장 하나 안 보태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제가 예고편을 보고 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손가락 한 번만 튕기면 우주의 절반을 없앨 수 있다는 설정은 인피니티 건틀렛이라는 코믹스에 나오는 거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영화가 코믹스를 그대로 따라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네. 말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로 표현했지만 거의 확신했습니다. 네, 마블의 영화와 코믹스가 달랐던 게 하루 이틀도 아닌데다가 그렇게까지 파격적인 결말을 내놓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거든요. 네, 그냥 몇 명쯤 타노스에게 죽겠거니 했던 거지 설마 진짜 그렇게 많은 캐릭터를 없애버릴 줄은 몰랐던 거죠. 네, 여러분에게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한테는 결말이 엄청난 카운터펀치이자 반전이었습니다. 최근에 밝혀진 건데 심지어 배우들도 몰랐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가 나돌긴 했거든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영화에 대해 파헤치려고 안다라면서 파파라치 사진도 수없이 나도니까 실제로는 포함되지 않는 가짜 장면들을 찍어서 속이려고 했다는 루머가 있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한 대신에 배우들에게 가짜 시나리오를 줬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즉 시나리오에 있던 특정 장면과 대사에다가 결말까지 가짜가 섞인 시나리오를 지급했었다는 거죠. 그랬을 정도로 극소수만 진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니 우리가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 영화를 본 후에 정신줄을 놓았습니다. 인피니티 워의 마지막 대사 아시죠? 캡틴이 Oh God
이러잖아요. 그게 딱 제 심정이었습니다. 네, 극장을 나오면서도 뭐지? 내가 대체 뭘 본 거지? 이런 생각만 가득했는데 오죽했으면 곧장 한 번 더 봤습니다. 네, 제 평생 같은 영화를 극장에서 하루에 2번을 그것도 연달아서 본 건 처음입니다. 그 정도로 충격적이어서 가이드 리뷰를 할 때 하더라도 정신 좀 차리고 한 번 더 봐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블랙팬서가 제 평생 처음으로 4번을 보게 했지만 그 기록도 인피니티 워가 벌써 깼습니다. 물론 인피니티 건틀렛을 보신 분들이라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코믹스에서 네뷸라가 다시 모두 제자리로 되돌렸던 걸 고려하면 영화도 그렇게 할 거라고 내다볼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멘붕에 빠졌던 건 첫째,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마 영화가 코믹스와 같은 방식으로 갈 거라곤 맹세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둘째, 이렇게 파격적인 결말을 택한 이상에는 코믹스처럼 모두 부활시킬 거라고 마냥 장담할 수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 슈퍼맨을 죽인 것과는 다릅니다. 일단 배트맨 대 슈퍼맨은 마지막에 슈퍼맨이 부활한다는 걸 금방 예고하기도 했고, DC 확장 유니버스에서 슈퍼맨은 절대 빠질 수 없는 캐릭터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제 전보를 걸고 장담할 수 있는데 슈퍼맨 없는 DC 확장 유니버스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이언맨이나 캡틴 아메리카 없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거니 미치지 않고서야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반면에 인피니티 워에서 죽은 캐릭터 중 전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가 없다고 해도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얼마든지 존속하는 게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감독 중 한 명이 어벤져스 4편까지 가면 어떤 면에서는 끝이 될 거고 또 다른 면에서는 시작을 알리게 될 거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덩달아서 케빈 파이기는 만약에 이번에 누가 죽는다면 진짜 죽게 되는 건지 물었더니 그렇다고 답하면서 사람들이 지금 뭘 바라고 있는 건지 주의해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헤임달, 로키, 가모라, 비전은 진짜 죽은 거지만 나머지는 그냥 사라졌거나 어딘가로 이동한 거라서 엄밀히 말해 죽은 건 아니니 다시 돌아와도 케빈 파이기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닌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이지만 반대로 모두 또는 일부가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코믹스처럼 부활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번역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다뤘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결말은 타노스와의 수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고육지책이 담긴 닥터 스트레인지의 포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라지기 전에 닥터 스트레인지가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말한 것도 그걸 의미한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이언맨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타노스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선 타임스톤을 내주고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는 걸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겠죠. 다시 말해서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승리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전략을 택했다는 셈이니 그 일환으로 어벤져스 4편에서 모두 부활하는 이야기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단지 영화를 보지 않은 다음에야 당연히 호언장담할 수는 없으니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남겨두는 겁니다. 인피니티 워가 이런 결말을 택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터라서 더더욱 어벤져스 4편이 어떻게 될지 섣불리 말을 못하겠습니다. 아울러 허무맹랑하게 들리실 거고 저도 인정하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까딱하면 일부 캐릭터를 그냥 사라진 채로 내버려두는 기상천외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도무지 마블이 무슨 짓을 할지 알 수가 없으니 이번 같은 파격적인 결과가 나오지 말란 법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대부분 비슷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인피니티 워를 보면서 특히 더 짜릿했던 순간이 3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헐크와 타노스의 1대1 격투였고 두 번째는 아시죠? 캡틴 아메리카의 첫 등장입니다. 이 장면을 볼 때의 감흥은 마치 원더우먼에서 원더우먼이 노맨스랜드의 전장에 나서는 걸 봤을 때와 같았습니다. 저한테는 둘 사이에 뚜렷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예고편에서 이미 봤던 거지만 본편에서 볼 때는 전혀 다르게 와닿았던 건 물론이고 너무나도 짜릿한 나머지 육성으로 감탄을 토했다는 거죠. 전혀 과장 없이 있는 그대로 재현하면 캡틴이 등장할 때 극장에서 정확히 이랬습니다. 어우 제가 지금까지 5번을 봤는데 볼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습니다. 진짜 캡틴 아메리카를 연기하는 크리스 에반스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시체말로 있는 간지 없는 간지 다 터져서 아주 환장하게 만드네요. 방패는 샀으니까 이제 수트만 사면 되나? 반대로 세 번째는 예고편에는 있는데 본편에서 빠지는 바람에 더 짜릿해졌던 장면입니다. 바로 와칸다에서 합류한 토르입니다.
영화를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인피니티 워는 예고편에는 있는데 본편에는 없는 장면이 몇 개 있습니다. 네, 토르가 스톤브레이커를 손에 넣고 망토를 두른 채 부활하는 것도 그중 하나였는데 이건 편집이 탁월한 선택을 한 거죠. 만약 니다벨리르에서 그 장면을 보여줬다면 와칸다에서 토르가 등장할 때 최소한 지금보다는 감흥이 훨씬 떨어졌을 테니 삭제하길 100번 잘했습니다. 네, 덕분에 존재감이 하늘을 찌르면서 감독이 예고했던 대로 인피니티 워는 타노스에 이어 토르의 영화가 됐습니다. 홀로 긴 여정을 통해 갖은 고초를 겪었으면서도 물러서기는커녕 마지막까지 우뚝 서서 타노스 데려오라고 할 때는 아주 기세등등하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타노스를 상대로 결정타를 날릴 수 있는 캐릭터가 있다면 역시 아스가르드의 신인 토르가 제격입니다. 타노스의 가슴에 스톤브레이커를 장렬시킬 때는 진짜 끝내줬죠. 물론 머리를 날렸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네, 그리고 개봉 전에 감독이 타노스 다음으로 토르가 돋보인다고 했을 때 혹시나 했었는데 코믹스 중에서 인피니티라는 에피소드를 보면 토르가 제대로 한 건 합니다. 네, 전 우주의 슈퍼히어로들이 규합하고도 건설자들에게 거의 일방적으로 절체절명까지 몰렸을 때 토르가 역습을 펼치면서 전세를 180도 바꿔버리거든요. 작가들이 인피니티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모든 코믹스로부터 영감을 얻었다고 밝혔으니 어쩌면 토르가 타노스를 상대로 한 방 먹이지 않을까 했었습니다. 이왕이면 일각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캡틴이 소울스톤의 힘을 빌려서 무찔러 주길 바랐지만 그건 순전히 팬으로서의 과한 욕심이었다는 걸 인정합니다. 며칠 전에 올린 영상을 본 지인들이 제가 화를 참는 게 보여서 진짜 웃기다라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비밀 하나 말씀드릴까요? 그 영상은 두 번째로 촬영한 걸 편집한 겁니다. 첫 번째로 촬영한 건 제가 봐도 분노가 터지는 게 너무 티가 나서 못 쓰겠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에서는 일부만 얘기했는데 인피니티 워의 번역은 여지껏 제가 본 모든 영화 중에서 최악입니다. 영화를 반복해서 보면 볼수록 화가 나서 두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굳이 또 이러는 이유는 잠시 후에 아시게 됩니다. 첫째, 타노스가 닥터 스트레인지에게 왜 그런 천인공노할 계획을 세운 건지에 대한 사연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예고편을 보고서 말씀드렸던 건데 타노스는 자신의 고향인 타이탄이 파멸하는 걸 막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이 나서서 우주의 절반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여전히 또라이인 건 변함없지만 적어도 지극히 1차원적인 캐릭터에서 벗어나 그 나름의 당위성을 부여하는 대사인데도 마치 타노스가 타이탄의 사람들 중 절반을 죽인 것처럼 번역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관객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이상하죠. 그런 짓을 저지르고도 타이탄이 망한 걸 뻔히 알면서 이번엔 훨씬 더 광범위한 학살을 감행하려고 하니 대체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싶었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의 번역에 따르면 타노스에게 동기부여부터가 안 되는 거니 캐릭터와 영화의 완성도 자체를 망가뜨린 겁니다. 이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원어를 들어보면 타노스가 분명 자신이 예견한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절반을 죽이지 않아서 타이탄이 파멸하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설상가상 역시 문맥도 파악하지 않고 영화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진다는 걸 제삼 알 수 있었는데 그 전에 가모라를 죽이려는 장면에서는 타노스가 이런 말을 했었죠. 이미 내 운명을 한번 거슬렀다. 또 그럴 순 없다. 여기서 한번 거슬렀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 의문을 가졌어야 하지 않나요? 그랬다면 닥터 스트레인지와 대화할 때 나오는 얘기가 그걸 가리킨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자신이 예견했던 대로 인구의 절반을 죽이지 않아 타이탄이 멸망하고 말았으니 이번만큼은 제 아무리 사랑하는 가모라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죽여서 소울스톤을 반드시 손에 넣어야 했던 겁니다. 둘째, 이것도 원어를 제대로 듣지 않았으면 영락없이 각본의 결점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아스가르드인들도 절반은 살아남았습니다. 절대 다 죽은 게 아닙니다. 처음에 제가 의문을 가졌던 이유는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구조 신호를 보냈던 것도 뭔가 이상했지만 예고편을 보고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키리가 나온다는 루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영화에서는 전혀 보이지도 않고 언급조차 안 됐습니다. 상황을 봐서는 죽었다는 얘기가 되니 앞으로 영영 못 보는 건가 했다가 세 번째 볼 때 답을 찾았습니다. 토르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와 대화할 때 타노스가 아스가르드인 중 절반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걸 제대로 번역 안 했으니 모를 수밖에요. 만약 발키리가 다른 영화에서 다시 나온다면 나머지 절반과 함께 탈출했다는 게 되겠죠. 누군가는 사람들을 이끌고 대피시켜야 했을 테니 그 임무를 발키리가 수행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엉망을 넘어서 영화를 구석구석 망쳤는데도 쉴드 치는 기사가 나오네요. 건전한 비판과 매도는 다르다. 국민청원까지 할 정도로 잔인한 매도가 씁쓸해 대신 변명한다.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국민청원이 오바라는 건 동의하지만 누가 잔인한 걸까요? 명백하게 틀린 번역을 비판하는 게 잔인한 겁니까?
영화를 그따위로 망쳐놓은 게 잔인한 겁니까? 게다가 궁금증을 유도하기 위해 가망이 없다고 번역한 걸 포함해서 의도와 이유를 담았다고 하면서 두둔하는 발상은 도대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언제부터 번역이 감독과 작가의 의도를 넘어서 자기 마음대로 창작해 영화의 내용을 뒤집고 망치는 직업이 된 겁니까? 어머니라고 번역한 것도 마블의 승인을 받았으니 문제가 없다? 100번 양보해서 이 기사를 쓴 기자의 말이 맞다고 쳐도 그런 이유로 우리가 매도한다고 끄적거릴 게 아니라 박지훈 씨가 그렇게 안쓰러웠으면 그걸 승인한 마블을 탓하는 게 맞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우리를 갖고 하고 있는 게 매도예요. 차라리 디즈니 코리아에 정식으로 인터뷰를 요청해서 혹시 일부러 가망이 없다로 번역하라고 요구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사연이 있는 건지 물어보든가. 그것도 아니면서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짜증나게 진짜. 당신한테 매도 따위의 표현을 들을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영화를 완전히 바꿔서 비판하는 건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기사를 그렇게 쓴 건지 당최 이해할 수가 없네. 일개 블로거나 유튜버도 아니고 기자라는 자격으로 공적인 기사를 쓸 거면 제발 최소한의 소양과 지식, 정보를 가지고 쓰세요. 자, 이제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흥분을 가라앉히고 얘기해 봅시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 마블의 영화는 완벽하진 않지만 비교적 탄탄한 각본을 토양으로 삼아 탄생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 영화의 경우는 생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대표적인 게 파우스톤을 손에 넣는 과정에서 잔다르를 초토화시킨 대목입니다. 참고로 이것도 번역에선 그냥 훔쳤다고 나왔지만 원어를 잘 들어보면 엄청난 살상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새삼스럽죠. 네. 솔직히 말하면 그 장대한 광경을 보지 못한 건 아쉽지만 이야기 전개나 내러티브 구성에 꼭 필요한 건 전혀 아닌데다가 가뜩이나 시간이 부족했을 테니 최선이 아닌 차선으로는 현명한 판단입니다. 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DC의 영화와 비교하면 더더욱 쉽게 알 수 있지만 가뜩이나 분량이 많은 스포일러 리뷰고 그 얘기까지 하면 또 DC 까니 뭐니 하면서 욕할 게 뻔하니까 귀찮아서 그냥 넘어갈게요. 힌트만 드리자면 저스티스 리그의 도입부와 비교해보세요. 슈퍼맨 나오는 장면 말고 진짜 영화가 시작하는 장면을 보시면 황당하셨을 분들이 분명 계셨을 겁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DC가 왜 실패를 거듭하는지에 대한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입 아프게 그러고 싶진 않으니 이렇게 정리하죠. 마블이 생략을 활용한다면 DC는 누락을 일삼습니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경우는 이 생략 때문에 마블의 영화를 모두 보신 분이 아니라면 어리둥절한 대목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일부의 캐릭터가 서로 처음 만나거나 정보 등을 주고받는 장면은 굳이 관객에게까지 보여주진 않고 과감하게 건너뛰면서 시간을 벌었죠. 당연히 이건 단점이나 결점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어벤져스만이 아니라 어벤져스까지 포함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10년을 정리하는 영화니까요. 모두 보지 못하신 분들에겐 아쉬울지언정 그걸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토퍼 마커스와 스티브 맥필리의 각본은 인피니티 스톤이 가진 저마다의 능력을 이야기에 고스란히 반영해서 구성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각의 인피니티 스톤을 손에 넣는 순서를 결코 랜덤으로 배열하지도 않았고 하나씩 차지할 때마다 그 능력을 보여주면서 단계적으로 영화에 개성을 불어넣었습니다. 예를 들어 파워스톤을 가졌을 때는 헐크를 순식간에 농락하는 걸 보여줬고 스페이스 스톤을 가졌을 때는 순간이동이 가능했으며 리얼리티 스톤을 가졌을 때는 현실을 조작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속였습니다. 소울스톤을 차지하는 과정에서는 그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가모라를 희생시켰는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인피니티 워의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논란에 대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믹스와 달리 소울스톤의 지혜가 담긴 건 닥터 스트레인지의 행동에 개연성을 좀 더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타임스톤을 손에 넣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생략 아닌 생략을 가미한 각본의 영리함이 돋보였습니다. 보셨다시피 닥터 스트레인지가 약 1400만 가지에 달하는 경우의 수를 내다보는 걸 통해 타임스톤을 원천적으로 봉인해버렸죠. 만약 이게 없었다면 관객들은 당연히 왜 도루마무와 싸웠을 때처럼 계속해서 시간을 되돌려서라도 싸우지 않냐고 했을 겁니다. 그런 의문을 해소하는 동시에 시간도 벌었고 더 나아가 영화의 결정적인 전환점까지 마련했습니다. 이못지않게 중요했던 게 있는데 저는 타노스가 타임스톤을 차지하는 걸 보면서도 몰랐습니다. 감독이 말했던 맥거핀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예고편을 보고 있어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감독 중 한 명이 인피니티 워에 대해 말하면서 맥거핀을 언급했었다고.
그때 일부러 자세하게 말씀 안 드렸지만 정확하게 닥터 스트레인지와 비전을 가리켰습니다. 전통적으로 맥거핀에는 사물이나 인물이 있는데 인물과 연관됐을 때 보다 감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읽었으면서도 영화를 보는 동안에는 너무 몰입해서 그랬는지 미처 예상을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피니티 워의 주된 이야기는 두 갈래로 갈라져서 전개됐습니다. 각각 닥터 스트레인지의 타임스톤과 비전의 마인드 스톤을 중심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인피니티 워는 모든 인피니티 스톤을 빼앗겨야 성립되는 이야기를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닥터 스트레인지가 타임스톤을 내줬고 비전의 마인드 스톤은 어차피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보셨다시피 타노스가 타임스톤을 먼저 손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크리스토퍼 마커스와 스티븐 맥필리의 각본은 타노스가 인피니티 스톤을 차지하는 순서를 결코 랜덤으로 배열한 게 아니라고. 참 치밀하죠. 솔직히 말하면 전 스칼렛 위치가 비전의 마인드 스톤을 파괴하려는 장면에서 이 얼마나 비극적인가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타노스가 방금 타임스톤을 손에 넣고 와서 코앞에 있는데도 그걸 이용할 거란 예상을 조금도 못했습니다. 눈으로 보면서야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이게 바로 맥거핀이었다는 걸 깨닫고 감탄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의 마인드 스톤을 어느 시점에 파괴하든 간에 타노스가 타임스톤을 손에 넣는 이상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닥터 스트레인지의 타임스톤과 더불어 비전의 마인드 스톤을 지키는 이야기로 흘러갔는데도 전혀 예상을 못한 채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영화가 끝난 후에 생각해보니 너무나도 뻔한 건데 말이죠. 설마 저만 그랬나요? 냉철한 분이셨다면 금세 알아차리셨겠지만 저한테는 작가들과 감독들의 의도가 완전히 적중했습니다. 아울러 혹시 맥거핀이 무슨 뜻인지 모르셨던 분이 계셨다면 이젠 아주 잘 아시게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빌워에서 이미 작가들과 감독들이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봤으면서도 인피니티 워는 우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노스와 블랙오더까지 포함해서 훨씬 더 많은 캐릭터가 등장하는 와중에도 한 영화에 모두 버무려내는 게 가능할지 의문이 생겼었는데 여전히 훌륭한 결과물을 보여주면서 기우에 그치게 만들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마커스와 스티븐 맥필리는 데뷔했을 때부터 모든 각본을 함께 썼던 단짝이고 루소 형제는 이미 여러 편의 TV 드라마를 통해 다양한 캐릭터들을 한데 다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작가와 감독의 궁합이 바야흐로 무르익었죠. 이런 걸 보면 마블의 성과는 몇 번이고 칭찬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액션이나 스케일 같은 건 부차적으로 두고 우선은 서사와 캐릭터에 강한 인재들을 선발해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죠. 덕분에 인피니티 워도 그 많은 캐릭터가 제 몫을 다했습니다. 심지어 멘티스마저도 허수아비로 남겨두질 않았는데 실은 얼마 전에 내한했을 때 사전에 각 배우별로 질문을 보내달라고 하길래 멘티스를 연기한 폼 클레멘티에프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다른 캐릭터들과 달리 물리적인 능력이 없는 멘티스는 타노스와 상대할 때 어떻게 활약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이 질문은 채택되질 않아서 답변을 듣지 못했던 걸 영화로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혹시 그런 캐릭터가 필요해서 멘티스를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에 등장시켰던 걸까요? 아니면 멘티스가 있기 때문에 인피니티 워에서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한 걸까요? 어느 쪽이 됐든 캐릭터의 활용도 측면에서 대단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마블은 이렇게 각 캐릭터의 개성을 확립하고 적극적으로 이야기에 접목해서 더더욱 많은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액션까지 그렇게 연출하니 금상첨화죠. 캐릭터들의 능력치가 맞지 않다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분석하고 싶진 않으니 논외로 하고 인피니티 워에서 새삼 놀랐던 건 둘로 나뉜 이야기에 걸맞게 후반부에서는 액션도 차등해 적용했다는 겁니다. 타이탄에서의 일전은 각 캐릭터의 테크닉을 보여줬다면 와칸다에서의 일전은 스케일을 보여줬죠. 둘을 하나로 묶으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면서 인피니티 워의 액션 연출을 유감없이 자랑합니다. 이것도 비록 최선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두 장소에서의 액션 모두가 테크닉과 스케일을 겸비했다면 좋았겠으나 제작비와 상영시간이라는 제한적인 조건 내에서 할 수 있는 자선으로는 훌륭한 구성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타이탄에서의 전투에 더 끌렸는데 특히 현란하기 그지없었던 아이언맨의 수트에 넋을 잃었습니다. 타노스와 정면으로 붙으니까 아주 그냥 변화무쌍해서 절로 눈이 돌아가더군요. 지금까지는 아이언맨의 수트에 딱히 매력을 느끼지 못했었는데 인피니티 워를 보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테크니션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더군요.
그리고 닥터 스트레인지도 최고의 마법사라는 명칭에 걸맞은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실은 제가 베네딕트 컴버배치에게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네, 현재 닥터 스트레인지는 소설어 수프림으로서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냐는 거였는데 네, 이 역시 채택되질 않아서 듣지 못했던 답변을 영화에서 확인했습니다. 오래 가지 못했지만 네, 그 막강한 타노스와 상당히 대등하게 싸웠죠. 스파이더맨도 자신의 색깔을 확실하게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에보니모를 없애고 닥터 스트레인지를 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작가들에게 탐복했었는데 시빌워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영화의 한 장면을 가져다가 순식간에 없애버렸죠. 네, 그것도 생략 아닌 생략이었다는 것에서 대단했지만 그 장면을 그렇게 구성했다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만약 거기에 스파이더맨이 없었다면 성공하기 어려운 작전이거든요. 심지어 새 수트에 추가된 4개의 발까지 꺼내게 하면서 뭐 하나 허투루 낭비하는 게 없었습니다. 캐릭터의 개성은 이렇게 발휘하는 겁니다. 네, 시끌벅적하기만 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아시겠어요?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는 다들 아실 테니 넘어가겠습니다. 당연히 아쉬웠던 것도 2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째는 앤트맨과 호크아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아쉽다기보다는 좀 배신감이 느껴졌는데 분명히 해외 기사에서 나온다는 말이 확정적으로 돌았고 IMDb의 출연지 목록에도 있었습니다. 네, 보통 루머일 때는 이렇게 이름 옆에 루머라고 적어두는데 제가 확인했을 때 분명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나온다고 확신했던 건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나? 예고편을 보고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독이 설사 분량이 적은 캐릭터가 있더라도 어벤져스 4편에선 더 활약할 거라는 말까지 해놓고 네, 이건 뭐 분량이 적은 게 아니고 아예 없네? 하긴 예고편의 이 장면에서는 인피니티 스톤도 안 보여줬고 네, 헐크도 나타나질 않았으니 우릴 낚은 게 한두 개가 아니네요. 네. 그나마 앤트맨과 호크아이가 가족에게 돌아갔다는 건 상당히 설득력 있는 설정입니다. 네, 두 사람 다 가족이 있다는 걸 이미 우리 눈으로 직접 보기도 했으니까요. 사실 진짜 아쉬웠던 건 다른 하나인데 바로 타노스입니다. 네, 지금보다 더 입체적으로 그려졌어야 마땅할 캐릭터가 그렇지 않았던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번역이 희한하게 망친 걸 빼고 원어 그대로 보더라도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계획을 실행하는 것에 필요한 당위성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타노스의 시점에서 타이탄이 멸망하는 과정을 보여주거나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안긴 사연 등이 있었다면 관객의 이해를 돕는 게 한결 수월했을 텐데 지금은 단지 고향이 멸망하는 걸 막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말로 모든 걸 전달하려고 하니 거부감이 말끔하게 가시질 않았습니다. 네, 왜 자신이 꼭 그런 짓을 저질러야 한다는 강박을 갖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뒷받침되는 게 없었기 때문이죠. 타노스와 가모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어떤 심정일지 짐작은 되지만 공감이나 몰입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모라를 죽이려는 장면이 그리도 구슬프게 연출된 것에 비하면 감정적으로 크게 흔들리진 않았습니다. 네, 오히려 그것만 영화에서 붕 떠버린 것만 같았는데 타노스의 이런 묘사가 더더욱 아쉬운 건 얼마 전에 감독이 한 인터뷰에서 원래 타노스의 배경 사연을 넣으려고 했다가 뺐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영화에 불필요하다고 느껴서 그랬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10중 8구 시간이 부족해서 잘라낼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제외하면 조시 브롤린의 연기도 좋았고 CG도 걱정했던 것에 비하면 훨씬 높은 완성도를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전 인피니티 스톤을 차지한 타노스의 능력이 그 정도로 무시무시하게 그려질 줄은 몰랐습니다. 왜 너프시킨다고 하죠. 코믹스에 나오는 능력을 대부분 영화에 맞도록 축소시켰었는데 타노스는 상당히 근접하게 유지해서 놀랐습니다. 마지막에 와칸다에 출몰했을 때는 무시무시한 기세가 역력했죠. 타이탄에서와는 달리 타노스의 손을 봉쇄하려는 시도도 전혀 없었고 아이언맨이나 닥터 스트레인지와 견줄만한 능력을 가진 캐릭터도 없었던 바람에 아주 손쉽게 제압을 당했습니다. 어벤져스 4편에서 캡틴 마블이 등장한다면 어느 정도로까지 붙어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레드스컬은 진짜 깜짝 놀랄만한 등장이지 않았나요? 네, 다만 아주 뜬금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몇 년 전부터 레드스컬이 다시 돌아오진 않을까라는 예상이 꾸준히 나왔었거든요. 인피니티 워가 개봉하기 몇 주 전에도 레드스컬이 나온다는 루머가 있었지만 그럴 리가 없다고 무시했다가 또 제가 경솔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설마 이런 식으로 레드스컬을 재활용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래서 작가들의 솜씨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니까요. 여담이지만 다들 레드스컬을 이번에도 휴고 위빙이 연기했다고 생각하셨다면 땡! 틀렸습니다. 네, 저도 목소리를 듣고 감쪽같이 속았는데 인피니티 워에서 레드스컬을 연기한 배우는 휴고 위빙이 아니라 로스 마ኳ드입니다. 이 배우는 원래 엄청난 성대모사 실력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What's going on here? Table read for Cool Runnings 2? Wow. And, sorry. I, hold on. Ooh. Nah, you're probably alright. Yeah, just thing, like, I don't mean to be hyperbolic or nothing, but I mean, I feel like 진짜 잘하죠. 인피니티 워에서도 휴고 위빙의 목소리와 말투를 그대로 따라해서 해외의 관객들까지 다 속았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인피니티 워를 보면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두 가지 불안 요소가 돌출됐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까지 마블의 영화를 비판하는 쪽에서 자주 했던 얘기 중 하나가 유머라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심할 때는 유치하다는 말까지 있었고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성공한 요인 중 하나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어서 딱히 비판하진 않았었는데 이번만큼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인피니티 워에서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합류하면서 불협화음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너무 튀었죠. 솔직하게 말하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유머가 이 영화에서는 상당히 거슬렸습니다. 물론 반대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그들만의 개성을 간직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다는 건 동의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개봉 전에 몇몇 인터뷰에서 크리스 프렛이나 바티스타에게 루소 형제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만의 개성을 존중하더냐고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배우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감독들이라는 답을 했었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대사만큼은 제임스 건이 직접 썼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영화를 봤다면 그게 사실이라는 걸 여실히 알 수 있죠. 단 저는 좀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시빌워 정도만 있었어도 충분했을 텐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유머는 이 영화에 적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모라와 스타로드가 키스할 때 옆에서 지켜보던 드렉스는 빼도 되거든요. 그렇게 조금만 수위를 조절했더라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그렇지만 드렉스는 언제까지 나사 빠진 캐릭터로 있을 건지 1편과 2편에서 계속 그런 캐릭터였으나 타노스를 만나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코믹스에서는 타노스를 죽이기도 했던 캐릭터라서 인피니티 워에 오면 진가를 발휘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개뿔. 자신의 캐릭터를 지키려는 제임스 건의 고집 하나는 인정합니다. 두 번째 불안 요소는 마블처럼 세계관을 공유하는 영화라면 상당히 껄끄러운 문제고 마블조차 피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캐릭터와 이야기의 통일성 또는 일관성에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인피니티 워에서는 토르와 브루스 배너가 그랬었죠. 먼저 토르의 경우는 라그나로크에서 비로소 진짜 천둥의 신으로 거듭났습니다. 헬라에 의해 파괴된 멸니르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오딘은 네가 망치의 신이냐고 물으면서 멸니르는 단지 힘을 조절하는 도구였을 뿐이라고 말했죠. 그제서야 각성한 토르는 맨몸으로 깨어나서 헬라와 맞서 싸웠는데 인피니티 워에서는 다시 스톤브레이커라는 무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얼마든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합리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깊이 들어갈 것 없이 액면 그대로만 보더라도 헬라에게조차 밀렸으니 타노스를 상대하려면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다고 보는 게 개연성이라는 측면에서 자연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탓에 라그나로크에서 자신이 갇혀있던 고정된 틀을 허물었던 보람이 퇴색된 것도 사실입니다. 재차 무기가 주어진 데다가 눈까지 원래대로 복구했으니 한편의 영화에 담겼던 의미가 다소 휘발된 셈입니다. 더군다나 토르 라그나로크를 관통했던 키워드가 파괴와 탈피였다는 걸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브루스 배너 역시 인피니티 워가 부른 균열에 일조한 캐릭터라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라그나로크에서 브루스 배너는 헐크로 또 변신하면 두 번 다시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될 거라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아스가르드에 가서도 고민 끝에 헐크로 변신했었지만 인피니티 워에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우주의 절반이 죽음에 처할 상황과 직면한 마당에 그딴 게 문제겠냐. 실제로 토니 스타크에게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니라는 말을 한 당사자니 그럴듯합니다만 라그나로크에서의 이야기를 존중해서 일말의 갈등 정도는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합니다. 지금은 그런 건 전혀 없는 대신 도리어 변신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만 있었으니까요. 제가 의아한 건 예고편을 보고서 말씀드렸다시피 인피니티 워의 감독들이 다른 캐릭터들의 단독 영화를 연출한 감독들과 끊임없이 교류했는데도 이런 오게티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이미 회기로 완전히 종결된 토르와 달리 헐크는 어벤져스 4편에서 들려줄 이야기가 남았으니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케빈 파이기가 일찌감치 라그나로크부터 어벤져스 4편까지 헐크만의 이야기가 있다는 말도 했었으니 과연 왜 헐크가 나타나지 않으려고 하는 건지 지켜보도록 하죠. 종합하자면 당연하게도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엄청난 주의와 정성을 기울였지만 이런 균열은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는 이미 시간대가 틀어지는 오류를 일으켰고 인피니티 워의 감독들을 통해 잘못된 게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인피니티 워에서는 아이언맨이 로키와 치타우리가 뉴욕을 침공한 게 6년 전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결국 스파이더맨 홈커밍이 8년 후를 배경으로 한다는 건 절대 불가능한 게 됐죠. 일면 어이없는 실수지만 마블조차도 이런 균열을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지적한 두 가지는 공감하시지 못하실 수도 있고 저 스스로도 지나치게 엄격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긴 했지만 후자의 경우는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가 여러 편의 영화를 거치면서도 캐릭터의 성격과 특성을 빈틈없이 유지하고 이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개인적으로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서는 차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분야에서 마블이 유일하게 그리고 독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만큼은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약 20편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하나로 묶어냈다는 건 실로 대단하다는 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도 DC가 좀처럼 폭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바람에 더 부각되고 있죠. 이제 슬슬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이 남았지만 스포일러 리뷰라고 해도 너무 길어졌고 저도 지쳐서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영상 하나 더 만들려고 수작 부리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만큼 신중하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 그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총 5부작이 될 거라고 했잖아요. 나머지 하나는 여러분도 매우 궁금해하실 주제로 준비 중입니다. 특별한 게스트도 어렵사리 모시고 할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길어도 너무 길었던 스포일러 리뷰를 마칩니다.